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요.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사실은 기사에서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X포인트 사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왜 제가 가져왔냐면 최근에 판결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진 건 2020년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2년에 형사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최근 2023년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민사 소송까지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년에 좀 사안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쟁점은 계속 동일한데 이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XX 포인트라고 이제 할게요. 이게 2017년 10월에 이 앱이 처음 등록됐다고 해요. 처음에 등록됐을 때는 우리가 카드 쓰거나 뭐 음료 회사에서 뭐 포인트 쌓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파리바게뜨, 뭐 투썸플레이스 이런 데 가면 다 포인트가 개별적으로 쌓이잖아요. 이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적립식 포인트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휴업체들은 이런 적립 포인트를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관리 안 하게 되고 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뭐 장점이 있었고 소비자는 이제 하나의 앱에서 이제 포인트를 다 이제 보고 적립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규모로 가입자도 적고 이랬나 봐요.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흥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20년 3월에 요거를 조금 이제 변경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서울에서 쓰는 제로페이 비슷하게 이제 약간 바뀌었는데 8만 원을 결제를 하면 이제 가맹점에서 10만 원어치를 이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선불전자 지급 수단처럼 이제 활용이 되는 포인트 업체가 된 거죠. 가장 핵심은 20%를 더 깎아준다. 그러니까 내가 20%를 싼 금액만 지불하고 이제 100%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여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죠. 굉장히 많은 곳과 좀 제휴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었고 대형 마트에서도 쓸 수 있었고 카페에서도 쓸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활용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앱을 깔고 이제 충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 이 충전 포인트 금액을 아마 여러 이제 업체에 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전자상거래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충전해서 살 수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충전을 하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가입해서 8만 원을 지불을 하고 10만 원을 충전을 받는다. 8만 원은 그 회사의 계좌로 들어가겠죠? 제가 지급한 돈이니까. 10만 원만큼 제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제가 10만 원만큼 이제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하면 이 업체가 가맹점에 결제를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대리 결제 같은 제3자가 결제를 해주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신용카드 회사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면 사실상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우리가 금액을 충전해 놓고 이제 결제를 해서 그 결제 금액으로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서는 업체에 청구를 하면 업체가 지급해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카카오페이 충전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돈은 카카오페이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카카오페이에 있는 바우처를 우리는 이제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찍죠. 찍으면 가맹점은 이제 판매 기록이 남고 이 판매 기록을 가지고 카카오페이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팔았어 라고 청구를 하면 청구 대금만큼 카카오페이가 업체에 지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결제가 정산되는 구조인 거예요. 매달마다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제를 받은 업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며칠 내에 결제 대금이 지급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그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 뭐 쿠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은 이게 좀 받는 데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런 구조라서 그렇죠. 결제 기간이 조금 주기가 있어요. 그걸 즉시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즉시 요 결제 내역을 바로바로 시간대별로 정산해 주진 않을 거잖아요. 보통 신용카드는 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월말에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기간 사이에는 이 회사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결제에 계기되는 기간만큼 이자 수익도 생기고 뭐 이런 것
기업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를 충전한 거를 금액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는 자기가 충전하는 금액만큼 돈을 못 쓸 가능성이 있고, 가맹점은 자기가 결제해주고 물건을 줬는데 대금은 지금 못 받을 이런 결제 리스크가 있어요. 회사가 잘못될 때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회사들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업체가 문제됐던 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등록을 안 했던 거죠. 원래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등록할 필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등록 요건이 뭐였냐면, 업종별 분류가 2개 업종 이상에서 활용될 때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맹점이 10개 미만일 때는 또 등록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업체에선 자기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금융당국이 보기에는 얘네가 등록 대상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도 요거를 팔고 있고, 음식점에서도 요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대형 마트에서도 이거를 받아서 쓸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너네가 2개 업종 이상에서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맹점 수도 되게 많은데 너네 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등록 안 했냐 라고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우리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우린 등록 없어도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고 면제 대상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 입장은 이제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나중에 이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음식점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활용처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업종이 한 개니까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여러 군데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충전을 시켰는데, 마트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불 요청이 쇄도했던 거죠. 환불 요청이 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명이 환불 요청을 하면 그냥 지급해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돈을 어떤 데다가 이제 썼거나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3,000만 원어치 환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서 대출을 해와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돌려막기? 그렇죠. 돌려막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돌려막기 하는데 돌려막을 수 없는 정도로 많은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는 운영을 위해서 썼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100억을 갖고 있는데 300억 원어치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 200억을 어디서 융통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럼 파산? 그렇죠. 이런 현상이 뱅크런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 이런 건데요. 거의 뱅크런과 유사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났던 게 엑스포인트 사태라고 했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불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너네가 낸 돈의 90%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공지를 띄웠는데, 실제 공지와는 다르게 이제 바로바로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비자들이 난리 난 거죠. 되게 많이 사는 사람도 있나 봐요. 80만 원 충전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80만 원 내고 100만 원 충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이게 800만 원 부채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됐고, 공지대로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막 환불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 금융당국에서는 이 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이런 이제 환불이 안 되는 사태와 관련해서 이 회사가 폰지 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많이 됐죠. 돌려막기식으로 아무튼 이제 사기 수법을 이제 전형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전에 돈을 낸 거를 빌미로 해서 또 충전하게 만들고 또 충전하게 만들고 해서 이제 폰지 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검찰에선 봤고, 그래서 이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너네가 왜 뱅크런이 됐냐, 이 돈을 어디다 썼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밝혀진 게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사적으로 쓰면 이제 횡령일 수가 있으니까 횡령의 가능성, 배임죄 가능성, 이렇게 4가지를 이유로 해서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선 그래서 그 운영자와 이제 그 운영자가 남매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와 CSO를 기소를 했고 형사 재판에 넘어갔죠. 그게 2022년도였는데 2022년도에 이제 재판에서 우선 1심에서는